크리스마스 선물. 오헨리. 1달러 87센트. 그게 다였다. 그 중에서도 60센트는 1센트짜리 동전이었다. 이 동전들은 식료품점, 채소가게, 그리고 정육점에서 가게 주인들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여 매번 한두 푼씩 아껴 모은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그토록 빡빡하게 흥정하는 인색함을 말없이 비난하는 눈초리에 그녀의 두 뺨이 벌게지곤 했다. 델라는 3번이나 세어보았다. 1달러 87센트. 그리고 내일은 크리스마스였다. 낡고 작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엉엉 우는 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델라는 그렇게 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결국 인생이란 흐느낌과 훌쩍임, 미소로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도 훌쩍일 때가 가장 많다는 교훈적인 생각을 문득 떠올리게 된다. 이 집 안주인이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점차 진정돼 가는 동안 집안을 한번 둘러보겠다. 주당 집세 8달러를 내는 가구 딸린 아파트.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힐 지경은 아닐지라도 불황자 단속반 초소에 걸려있는 경계 문구가 붙어있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허름하기 짝이 없었다. 아래층 현관에는 편지 한 통 배달된 적 없는 우편함과 어떤 손가락이 눌러도 절대 울리지 않는 전기 초인종이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제임스 딜링햄 영씨라는 이름이 적힌 문패가 달려 있었다. 문패의 주인이 주급 30달러를 받고 한창 성공가도를 달리던 예전에는 딜링햄이라는 글씨가 산들바람에도 신나게 휘날렸다. 하지만 수입이 20달러로 줄어든 지금 딜링햄이라는 글씨는 흐릿해져서 마치 스스로 얌전하고 겸손하게 D자 하나로 줄어들고 싶기라도 한 것 같았다. 그러나 제임스 딜링햄 영씨가 집에 돌아와 위층 자기 아파트에 도착할 때면 여러분에게 이미 소개한 델라, 그러니까 제임스 딜링햄 영부인은 그를 짐이라 부르며 힘껏 끌어안아 주었다. 이것은 더할 나위 없이 흐뭇한 장면이다. 델라는 울음을 멈추고 분첩으로 얼굴을 매만졌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잿빛 뒷마당에 잿빛 울타리 위를 걸어가는 잿빛 고양이를 멍하니 내다보았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짐에게 선물을 사줄 돈이 고작 1달러 87센트밖에 없었다. 여러 달 동안 그녀가 최선을 다해 한 푼이라도 아껴 모은 결과가 이것이었다. 주급 20달러로 그 이상은 무리였다. 매번 그녀가 세운 예산보다 지출이 컸다. 지출이라는 게 그런 법이다. 짐에게 선물을 사줄 돈이 고작 1달러 87센트라니. 그녀의 짐에게. 그녀는 그를 위해 뭔가 좋은 것을 사줄 계획을 짜면서 많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냈다. 멋지고 흔치 않으면서 순도가 높은 어떤 것. 짐의 소유물이 되는 영예를 누릴 자격에 조금이라도 더 근접한 어떤 것이라야 했다. 이 방의 창문과 창문 사이에 길쭉한 전신 거울이 하나 걸려 있었다. 어쩌면 여러분도 주당 8달러짜리 아파트에서 이런 거울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몸이 무척 가늘고 민첩한 사람이라면 길쭉한 조각에 빠르게 연달아 비치는 자기 모습을 관찰해 전체적인 외모를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델라는 무척 날씬해서 그런 기교에는 통달했다. 벼랑간 그녀가 창가에서 휙 돌아서더니 거울 앞에 섰다. 그녀가 재빨리 머리를 풀어헤쳐 길게 늘어뜨렸다. 제임스 딜링햄 영 부부에게는 자랑스러운 것이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를 거쳐 짐이 물려받은 금시계였고 다른 하나는 델라의 머리카락이었다. 만약 시바의 여왕이 건너편 아파트에 살았다 해도 언젠가 델라가 머리카락을 창밖으로 늘어뜨리고 말리는 모습을 보이면 여왕 폐하는 자신이 가진 갖가지 보석과 선물이 보잘것없다고 느끼게 돼버렸을 것이다. 솔로몬 왕이 그 건물의 관리인이고 자기 보물을 모두 건물 지하에 쌓아두고 있었다고 해도 짐이 그 옆을 지날 때마다 자기 시계를 꺼내들면 왕이 질투심에 수염을 잡아뜯는 꼴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이제 델라의 아름다운 머리가 길게 흘러내려 갈색 폭포처럼 찰랑찰랑 물결치며 반짝거렸다. 머리가 무릎 아래까지 닿아서 긴 위도시라도 입은 듯 보였다. 그녀가 다시 한번 초조한 듯 재빠르게 다시 머리를 감아 올렸다. 그녀는 한 차례 잠시 비틀거린 다음 가만히 서 있다가 다 해진 붉은 카펫 위로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곧이어 그녀는 낡은 갈색 재킷을 걸치고 낡은 갈색 모자를 썼다. 그러고 나서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빙글 돌아서더니 두 눈에 여전히 반짝이는 눈물방울을 매단 채 문 밖으로 날듯이 뛰쳐나가 계단을 지나 거리로 나섰다. 그녀가 멈춰선 곳에는 다음과 같이 적힌 간판이 있었다. 마담 소프로니 헤어 제품 일체. 델라는 한층 달려 올라가서 숨을 헐떡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큰 덩치에 지나치게 하얗고 냉정해 보이는 마담은 소프론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듯 보였다. 제 머리카락 사시겠어요? 델라가 물었다. 머리카락을 사는 게 제 일인걸요? 마담이 말했다. 모자를 벗으세요. 머리 모양을 한번 봅시다. 갈색 폭포가 잔물결을 일으키며 쏟아져 내렸다. 20달러 드릴게요. 마담이 능숙한 손길로 머리채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빨리 주세요. 그 뒤 2시간은 장밋빛 날개를 타고 훌쩍 지나가 버렸다. 그녀는 짐의 선물을 찾아 가게마다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 그녀가 마침내 그것을 찾아냈다. 그것은 분명 다른 누구도 아닌 짐을 위한 물건이었다. 그것은 단순하고 품위 있는 디자인의 백금 시계줄이었다. 겉만 번지르르한 부속 장식을 동원하지 않고 재료 자체만으로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었다. 품질 좋은 물건은 늘 그런 법이다. 심지어 그 시계에 진정 걸맞은 물건이었다. 그녀는 보자마자 그 시계줄의 주인은 바로 짐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짐과 비슷했다. 평온함과 고귀함, 이 두 가지 특성이야말로 둘 모두에게 딱 어울리는 표현이었다. 그녀는 21달러를 지불한 다음 남은 87센트를 가지고 집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시계에 그 줄을 달면 짐은 누구와 함께 있든 당당하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시계가 그렇게 근사한데도 시계줄 대신 달아놓은 낡은 가죽끈 때문에 그는 종종 남몰래 시계를 꺼내보곤 했다. 델라가 집에 도착하자 극도의 흥분이 사그라들며 신중함과 분별력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녀는 고데기를 꺼내고 가스불을 켠 후 사랑에 관대한 마음씨가 더해지면서 발생한 파괴의 현장을 복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런 작업은 언제나 엄청난 고역이다. 친애하는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메머드급 과제라 할 만하다. 40분이 채 안 돼 델라의 머리는 짧고 곱슬곱슬한 머리카락들로 뒤덮이게 되었고 그녀는 영락없이
학교를 무단결석한 남학생 같아 보였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오랫동안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짐이 나를 보자마자 죽이지 않는다면 아마 코니 아일랜드의 코러스걸처럼 보인다고 하겠지. 그녀가 혼자 중얼거렸다. 그렇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 1달러 87센트로 내가 뭘 할 수 있었을까. 7시 정각에 그녀는 이미 커피를 준비해 놓고 프라이팬을 가스레인지 위에서 뜨겁게 달고 두꺼운 고기를 요리할 채비도 마쳤다. 짐은 늦는 법이 없었다. 델라는 시계줄을 반으로 접어 손에 꼭 쥔 채 그가 늘 들어오는 문 근처 탁자 모서리에 걸터 앉았다. 그때 1층 계단을 올라오는 그의 발소리가 들리자 그녀의 얼굴이 잠시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일상의 가장 사소한 일들에 대해 소리 없이 짧은 기도를 올리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순간에도 이렇게 속삭였다. 하느님, 제발 짐이 제가 여전히 예쁘다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문이 열리고 짐이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는 여유 없고 몹시 진지해 보였다. 불쌍한 친구. 고작 22살인데 가장이라는 의무를 짊어지고 있다니. 그에게는 새 외투가 필요한 데다 장갑은 아예 없었다. 문 안으로 들어선 그는 마치 메추라기 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의 두 눈은 델라에게 못 박혀 있었다. 게다가 그 눈에는 도무지 읽어낼 수 없는 표정이 서려 있어서 그녀는 잔뜩 겁을 먹었다. 그것은 분노도 경악도 비난도 공포도 그녀가 대비한 그 어떤 감정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얼굴에 기묘한 표정을 띤 채 빤히 그녀를 쳐다볼 뿐이었다. 델라가 탁자에서 쭈뼛쭈뼛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짐, 자기. 그녀가 외쳤다. 나를 그런 식으로 보지 마.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을 뿐이니까. 당신한테 선물 하나 주지 않고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는 없었어. 머리카락은 다시 자랄 거야. 언짢은 건 아니지? 그렇지? 난 그저 이렇게 해야 했어. 내 머리카락은 정말 빨리 자라, 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고 함께 즐겁게 보내자. 내가 자기를 위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선물을 사왔는지 짐작도 못할걸?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짐이 힘겹게 물었다. 아무리 열심히 머리를 굴려봐도 그 명백한 사실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래도 전처럼 날 좋아할 거지? 머리카락이 없어도 나는 나잖아. 안 그래? 당신 말은 머리카락이 사라졌다는 거야? 그가 거의 얼빠진 바보처럼 말했다. 팔았어. 내가 말했잖아. 팔아치웠다니까.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야. 맙소사, 나한테 화내지 마. 당신을 위해 그랬단 말이야. 아마 내 머리카락 개수는 헤아릴 수 있을지 모르지. 그녀가 느닷없이 진지하고 상냥하게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을 헤아릴 수는 없을 거야. 고기를 팬에 올릴까, 짐? 짐은 넋이 나간 듯한 상태에서 곧 깨어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델라를 품에 꼭 안았다. 다 함께 반대편에서 10초 정도만 별것 아닌 연구 주제나 차근차근 들여다보기로 하자. 일주일에 8달러나 1년에 100만 달러나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수학자나 현자라도 틀린 답만 내놓을 것이다.
새 동방 박사는 귀중한 선물을 여러 가지 가져왔지만 그 중에도 옳은 답은 없었다. 이 애매모호한 주장의 의미는 잠시 후에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짐이 외투 주머니에서 꾸러미 하나를 꺼내더니 탁자 위로 툭 던졌다. 절대로 날 오해하지는 마, 델. 그가 말했다. 당신이 머리를 어떤 식으로 자르건 밀어버리건 감건 아내에 대한 내 사랑을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지만 그 꾸러미를 풀어보면 어째서 내가 처음에 잠깐 넋이 나갔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야. 하얀 손가락들이 날렵하게 포장끈과 포장지를 잡아뜯었다. 그러자 곧 환희에 찬 탄성이 터졌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불쌍해라. 그녀의 마음이 급변하여 발작적인 눈물과 통곡이 뒤를 이었고 이 집주인은 혼신의 힘을 다해 아내를 위로해야 했다. 장식용 머리빗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델라가 브로드웨이의 어느 가게 진열창 너머로 본 뒤 오랫동안 흠모에 맞지 않던 옆머리와 뒷머리 장식용 머리빗 세트였다. 진짜 거북 등딱지로 만들어 가장자리에 보석을 박아 넣은 이 아름다운 머리빗은 이제는 사라져버린 그녀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꽂으면 색깔마저 딱 어울릴 물건이었다. 그녀는 그것이 얼마나 비싼지 알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으리라는 일말의 희망조차 품지 못한 채 그저 마음속으로만 간절히 바라고 동경했다. 그런데 지금 그것들이 그녀의 것이 되었지만 정작 탐내던 그 장신구들을 더욱 빛나게 해줄 긴 머리카락은 사라지고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고 마침내 눈물로 흐릿해진 눈을 들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 머리카락은 정말 빨리 자라, 짐. 그러다가 델라가 털을 불에 거슬린 고양이처럼 펄쩍 뛰어오르며 외쳤다. 이런. 짐은 아직 그를 위한 아름다운 선물을 보지 못했다. 그녀가 손바닥을 펼쳐들고 기대에 차서 그에게 내밀었다. 무광 처리된 귀금속이 그녀의 밝고 열렬한 마음의 빛을 반사하며 반짝거리는 듯 보였다. 굉장하지 않아, 짐? 이걸 찾으려고 온 시내를 다 뒤졌어. 이제부터 자기는 하루에 100번쯤은 시계를 보게 될걸? 시계 좀 이리 줘봐. 자기 시계에 달면 얼마나 잘 어울리지 보고 싶어. 짐은 그 말에 따르는 대신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을 뒷머리에 받친 채 싱긋 웃었다. 델, 그가 말했다.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들은 한동안 다른 곳에 넣어두자. 그것들은 지금 당장 사용하기에는 너무 멋진 것 같아. 당신 머리빗 살 돈을 마련하려고 시계를 팔았거든. 자, 이제 고기를 올리면 어떨까 싶은데. 새 동방 박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명한 사람들이었다. 경이로울 만큼 현명한 사람들이어서 말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께 선물을 가져갔다. 그들이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는 풍습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현명한 사람들이었으니 그들의 선물 또한 의심의 여지 없이 현명한 것이었다. 어쩌면 선물이 겹칠 경우에는 교환할 수 있는 특권까지 포함되었을지 모른다. 어쨌든 지금까지 나는 여러분에게 변변찮은 솜씨로 싸구려 아파트에 사는 바보 같은 어린 부부가 집안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들을 서로를 위해 가장 현명하지 못하게 희생해버린 특별할 것도 없는 이야기를 시시콜콜 들려주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명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한마디는 선물을 건넨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두 사람이
가장 현명했다는 것이다. 그 어디에서라도 그들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다. 그들이야말로 동방박사이다.